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오늘의 분석, 지금 시작합니다. 저희가 오늘 파헤쳐볼 자료는 소프트웨어 관리 분야에서는 거의 전설적인 명저죠. 제랄드 J. 와인버그의 퀄리티 소프트웨어 매니지먼트입니다. 아, 이 책이요? 네, 이게 보통 책이 아니에요. 종이책으로는 4권, 전자책으로는 무려 9권에 달하는 아주 방대한 시리즈입니다. 맞아요. 정말 방대하죠. 그중에서도 저희는 오늘 전자책 2권의 2부, 6장을 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제목이 아주 흥미로운데 Dealing with Swarms of Failures. 몰려드는 장애 때에 대처하기. 네, 바로 그겁니다. 제목부터가 심상치가 않죠. 그냥 장애가 아니라 때, swarms라고 표현한 것부터가 이게 어떤 상황인지 좀 짐작하게 만들어요. 맞아요. 그야말로 정신 못 차릴 정도로 문제가 막 쏟아지는 그런 상황. 그렇죠. 저자도 아주 생생한 비유로 시작하더라고요. 당신이 지금 구멍 뚫린 배를 타고 호수 한가운데 있다고 상상해보라는 거예요. 아, 그 유명한 비유? 네, 당장 구멍을 막아야 하는데 어디선가 수백만 마리의 모깃대가 날아와서 나를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구멍 막을 생각은 못하고 그냥 정신없이 팔 휘두르면서 모기만 쫓고 있는 상황. 여기서 이제 모기를 잡는 게 눈앞의 failure, 장애를 처리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배에 구멍을 막는 게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뭐랄까 예방활동이라는 거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대부분의 조직이 그 모기 잡는 데 모든 에너지를 쓰다가 결국 배는 가라앉게 된다는 아주 뼈아픈 지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장은 어떤 이론적인 이야기라기보다는 그 모기떼 한가운데서 어떻게 정신을 차리고 배의 구멍을 찾을 거냐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처방전이에요. 실용적인 처방전이군요. 네, 복잡한 시스템을 도입하라는 게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아주 간단한 관찰과 측정을 통해서 통제력을 되찾지 하는 겁니다. 저자는 이걸 맥락적 위치, 콘텍스트 포지션을 확보한다고 표현하는데요. 맥락적 위치요? 쉽게 말해서 모기 안 타서 한 발짝 딱 떨어져서 이 상황 전체를 조망하는 힘을 기르자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이야기네요. 그럼 그 모기떼에서 벗어나는 첫걸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책에서는 좀 의외의 답을 내놓던데요. 네, 그렇죠. 바로 언어, 그러니까 사용하는 용어를 날카롭게 다듬는 것부터 시작하라고요? 아니, 지금 배에 물이 차오르는데 한가하게 단어 뜻풀이할 시간이 있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그렇죠.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와인버그는 바로 그 지점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라고 봐요. 문제의 시작이다. 네, 문제를 제대로 명명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걸 제대로 볼 수도 분석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걸 지적 통제력, 그러니까 인터렉추얼 컨트롤을 확보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아, 모호한 언어로는 모호한 생각밖에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책에서는 반드시 구분해야 할 핵심 용어들을 딱 제시합니다. 그게 바로 failure와 fault군요. 맞습니다. 장애, failure와 결함, fault,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failure, 즉 장애는 사용자가 경험하는 증상입니다. 증상이요? 네, 모기 비유로 치면 모기한테 물려서 가려운 자국 같은 거죠. 반면에 fault, 결함은 그 증상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 모기 그 자체입니다. 아, 다른 비유를 들자면 지진으로 건물이 무너지는 붕괴, failure가 일어났을 때 그 원인은 땅속에 있던 단층, fault인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들으니까 확실히 구분이 되네요. 우리는 보통 버그 때문에 프로그램이 죽었어 라고 그냥 뭉뚱그려 말하는데 프로그램이 죽은 것은 failure고 그렇죠. 그 원인이 된 코드 속 버그가 바로 fault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 구분이 왜 중요하냐면 데이터를 추적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기 때문이거든요. 와인버거는 그래서 두 종류의 데이터베이스를 제안해요. 하나는 장애, 즉 증상을 기록하는 시스템 문제 발생 보고, 시스템 트러블 인시던트, STI. STI야. 그리고 다른 하나는 결함, 즉 원인을 분석해서 기록하는 시스템 결함 분석, 시스템 폴트 애널리시스, SFA입니다. STI와 SFA라. 이게 그냥 버그 리포트라고 부르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명칭 자체에 철학이 담겨 있어요. 버그나 에러라고 부르면 왠지 개발자 개인의 실수처럼 들리잖아요. 네네, 그렇죠. 하지만 시스템 문제 발생 보고라고 하면 이건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문제일 수 있다는 뉘앙스를 주죠. 또 분석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원인을 섣불리 단정하지 말고 깊이 파고 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거고요.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원인을 추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 폴트는 누가 만든 거야
하는 책임 추궁으로 가기 쉽지 않을까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오히려 팀 분위기를 해칠 수 있겠다는 걱정이 드는데요. 실제로 많은 조직이 여기서 실패하죠. 그래서 와인버그가 한 가지 장치를 더 마련합니다. 바로 기원과 해결이라는 개념을 분리해서 추적하라는 거예요. 기원과 해결이요? 네.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질문이거든요. 이 결함은 애초에 어디서 비롯되었는가와 그래서 지금 당장 시스템의 어느 부분을 고쳐야 하는가는 전혀 다른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좀 들어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가령 어떤 코드에서 결함이 발견했다고 해보죠. 해결, 레졸루션은 당연히 그 코드를 수정하는 겁니다. 네. 하지만 그 원인을 깊이 파고 들어가 보니까 애초에 요구사항 명세서가 너무 모호하게 쓰여서 개발자가 오해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아, 그때 이 결함의 기원, 오리진은 코딩 단계가 아니라 요구사항 분석 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드를 잘못 짠 개발자를 비난하는 대신에 우리가 요구사항을 정의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정말 비난의 문화를 피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기원을 추적하는 건 예방을 위한 거고 해결을 기록하는 건 수정을 위한 거죠. 이 두 가지만 분리해도 조직은 모기 잡는 데서 벗어나서 모기가 생겨나는 늪 자체를 들여다볼 기회를 얻게 됩니다. 와, 용어만 잘 정의해도 이렇게 많은 게 달라질 수 있다니 놀랍네요. 근데 사실 현업에서는 문제를 딱 받으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잖아요. 네, 바로 이거 얼마나 심각한 거야 하고 등급부터 매기는 일. 뭐 치명작, 메이저, 사소 이렇게요. 그렇죠. 심각도 분류. 네, 이건 관리의 기본 중에 기본 같은데 저자는 이게 가장 위험한 함정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더라고요. 네, 그 부분이 이 장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입니다. 심각도를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누는 것 자체는 합리적으로 보이죠. 네, 보이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게 종종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완벽한 변명거리로 사용된다는 겁니다. 책에 나오는 군용위성통신 시스템 사례가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강력한데요. 어떤 사례였죠? 한 프로그래머가 코드에서 초기화되지 않은 변수 2개를 발견해요. 잠재적인 문제죠. 그래서 이것 보고하는데 관리자는 3등급 문제로 분류를 딱 해버립니다. 3등급? 당시 그 조직에서 3등급의 의미는 심각하지 않네. 나중에 시간 날 때 어차피 그 모드를 고칠 일 있으면 그때 같이 고치지 뭐 정도의 의미였어요. 전형적인 상황이네요. 사소한 문제들은 일단 쌓아두는 거죠. 바로 그 사소한 문제가 지향의 씨앗이었습니다. 6개월 뒤 이 시스템에서 원인 모를 간헐적인 장애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와, 이걸 해결하려고 최고의 전문가들이 투입돼서 원인을 추적하는 데만 꼬박 6개월이 걸렸어요. 6개월이나요? 네, 그 과정에서 4인월, 레이버먼스의 비용, 원인 분석을 위한 수천 라인의 진단 코드, 그리고 100시간이 넘는 테스트 시간이 그냥 증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밝혀진 원인이 뭐였을까요? 설마. 바로 6개월 전에 사소하다며 묻어뒀던 그 초기화되지 않은 변수 2개였습니다. 와, 정말 엄청난 대가를 치렀네요. 그냥 그때 바로 고쳤으면 몇 분이면 끝났을 일을. 그렇죠. 3등급이라는 딱지 하나가 오히려 진짜 문제를 숨겨버린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편리한 관리 도구가 현실을 왜곡하는 필터 역할을 한 거죠. 이런 맥락에서 저자는 관리자들이 가장 보고 싶어 하는 그래프, 그 그래프요? 바로 해결된 문제 건수 그래프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 우상향하는 그래프요? 시간이 지날수록 처리한 이슈 건수가 쭉쭉 늘어나는 걸 보여주는, 보고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뿌듯하고 보고받는 입장에서는 가장 마음이 놓이는 그래프 아닌가요? 그렇죠. 일이 잘 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처럼 보이잖아요. 네. 바로 그 점이 함정입니다. 와인버그는 그걸 가짜 측정, 푸소드 메저먼트라고까지 불러요. 가짜 측정. 네, 그 그래프는 우리가 얼마나 바쁘게 모기를 잡았나는 보여주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질문, 그래서 우리 배는 지금 가라앉고 있는가 떠오르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거든요. 오히려 진실을 숨긴다. 네, 그럴 때가 많습니다. 진실을 숨긴다니요? 어떤 의미죠? 그래프의 기울기가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완만해지는 걸 보고 관리자들은 이제 문제가 거의 다 해결되어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네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일 수 있어요. 처음에는 쉽고 간단한 문제들만 골라서 처리하니까 진행 속도가 빨라 보였던 거고요. 시간이 갈수록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만 남아서 작업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즉, 그래프는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 배에 뚫린 구멍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놓칠 수 있겠군요. 그렇다면 이런 가짜 측정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모깃대에서 진짜 벗어나려면 우리는 대체 무엇을 어떻게 측정해야 할까요? 여기서 와인버그의 천재성이 드러납니다. 그는 무슨 복잡한 대시보드나 비싼 툴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 심지어 종이로 된 업무 전달 용지에서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이고 간단한 지표 몇 가지를 제안합니다. 목표는 단 하나,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의 역학, 다이내믹스를 눈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궁금한데요. 첫 번째 지표는요, 문제 보고서가 조직 안에서 얼마나 헤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해결자 발견 시간, Resolver Location Time, RLT요. RLT요? 네. 어떤 문제가 보고된 시점부터 그 문제를 해결할 진짜 담당자에게 전달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재는 거죠. 아, 그거 마치 고객센터에 전화했는데 계속 다른 부서로 돌리기만 하는 상황이랑 비슷하군요. 정확합니다.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보다 담당자 찾다가 시간을 다 보내는 거죠. 조직이 커지면 이 시간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현상 자체가 데이터로 보이는 순간 더 이상 우리 조직은 소통이 잘 돼라고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되니까요. 네. 이 RLT가 점점 길어진다는 건 조직의 문제 처리 프로세스가 붕괴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적신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RLT가 짧으면 안심해도 되는 걸까요? 문제가 담당자에게 빨리 전달되기만 하면 다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지표가 필요하죠. RRT가 괜찮다면 이번엔 해결자에게 문제가 도착한 이후의 해결 시간을 측정해 보는 겁니다. 아, 그 다음 단계. 네, 만약 이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면 무슨 뜻일까요? 담당자들이 게을러졌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남은 문제들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뜻이겠군요. 바로 그거죠. 처음에는 쉬운 문제들을 빠르게 처리해서 성과가 좋은 것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어려운 문제들만 남는 체리피킹 현상을 딱 잡아내는 겁니다. 와, 이 두 가지만 측정해도 해결 건수 그래프가 숨기고 있던 불편한 진실을 볼 수 있게 되죠. 정말 흥미롭네요. 근데 더 무서운 상황도 있잖아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코드를 수정했는데 그 수정 때문에 다른 곳에서 새로운 문제가 터지는 경우요. 아, 있죠. 이런 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럴 땐 결함이 발생한 코드의 생성 날짜를 기준으로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라고 조언합니다. 히스토그램이요? 네, 가로축은 시간, 세로축은 결함의 개수죠. 만약 그래프를 그렸는데 최근 날짜에 결함이 집중적으로 몰려 있다면 이건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아, 최근에 수정한 코드에서 대부분의 문제가 터져나오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한마디로 수정을 할수록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는 물증인 셈입니다. 잠시만요. 근데 해결자 발견 시간이나 코드 생성 날짜 같은 걸 추적하는 게 이게 말은 쉽지만 현실적으로는 꽤 번거로운 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죠. 개발자들은 이런 측정을 위한 측정에 거부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이게 정말 그 노력만큼의 가치가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모든 걸 완벽하고 정확하게 측정하자는 게 아니에요. 완벽한 숫자 하나를 얻는 것보다 중요한 건 추세를 보는 겁니다. 아, 추세. 네, 이 지표들이 나빠지는 추세를 보이는지 아닌지만 확인해도 우리 배가 지금 가라앉고 있다는 사실을 조기에 경고해 줄 수 있다는 거죠. 혈압 재는 게 좀 귀찮다고 오늘 기분 좋은데 괜찮겠지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기분과 상관없이 혈압 수치는 몸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여주잖아요. 그 비유가 확 와닿네요. 마지막으로 제안하는 지표로 있던데요. 네, 시스템 전체의 건강 상태, 즉 유지 보수성이 떨어지고 있는지를 보는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코드 한 줄을 변경하는 데 걸리는 평균 시간이나 변경 시 영향을 받는 모듈의 평균 개수 같은 것들이요. 아, 점점 더 복잡해지는지를 보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수치들이 시간이 갈수록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 그건 시스템이 점점 더 스파게티처럼 복잡하게 얽혀서 이제는 아주 작은 변경조차도 큰 비용을 치러야 하는 위험한 상태가 되어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정리해보면 이 지표들은 마치 의사가 환자에게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라고만 묻는 대신 혈압, 맥박, 체온 같은 구체적인 활력 징후, 바이털 사인즈를 확인하는 것과 같네요. 최고의 비유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환자의 주관적인 느낌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객관적인 신호를 읽어서
진짜 진단을 내릴 수 있게 해주는 거군요. 네. 문제에 압도당해서 허우적거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열심히 모기를 잡는 게 아니라 잠시 멈춰서 우리 배의 활력 징후를 측정하는 일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보면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는 문제의 홍수 속에서 해결책은 모기를 더 빨리 잡는 게 아니라는 점. 그렇죠. 한 걸음 물러나서 명확한 언어를 사용하고 간단하지만 지능적인 측정을 통해 문제의 역학, 다이나믹스를 이해하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반응적인 리액티브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관찰하는 observing 상태로 전환하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위기 속에서도 침착하게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모기가 어디서 생겨나는지, 우리 배의 구멍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네. 심지어 책에서는 당장 실천할 수 있도록 STI와 SFA 양식 예시까지 보여주면서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니라 지금 당장 종이에 그려서라도 시작할 수 있는 실용적인 도구라는 걸 강조하죠. 마지막으로 저자가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하나 던지면서 이 장을 마무리하더군요. 결함 제로 코드, 지로 코드 디펙스 같은 마케팅 슬로건의 허점에 대해서요. 네, 아주 통렬한 비판이죠. 많은 기업들이 결함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코드로 인해 발생한 시스템 장애처럼 아주 좁고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아, 이렇게 정의하면 어떻게 될까요? 설계가 잘못됐거나 운용체제에 문제가 있거나 사용자가 실수를 해서 발생한 모든 문제는 우리 책임이 아니게 됩니다. 오직 코드상의 문제만 결함으로 인정하니까요. 그렇죠. 결국 우리는 결함 제로를 달성했습니다 라고 선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현실의 모기 때는 그대로인데도 말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것도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또 다른 종류의 가짜 측정이자 언어의 함정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조직이나 업무 환경에는 혹시 당신이 매일 마주하는 그 거대한 모기떼의 진짜 현실을 애써 외면하게 만드는 그런 슬로건 같은 정의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어쩌면 우리가 가장 먼저 싸워야 할 대상은 모기떼가 아니라 바로 그 정의 자체일지도 모릅니다.